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이런 책을 봤어요. 아주 어린 아이가, 유치원쯤 되는 어린 아이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뭔가 질문을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석학들이 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책으로 엮은 건데, 아이들의 질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죠. 나는 누구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제 대부분의 어른들은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석학들이 다 그에 대해 답을 해주는데, 그런 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천문학자가 이에 대해 답을 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고, 옛날 우리는 아주 먼 옛날에 커다란 공간 속에 하나의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이 갑자기 탁 터지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 점이 탁 터지면서 별들이 만들어졌고, 그 별들로 구성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하나의 별 속에 지금 너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별의 아이들이다 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별의 아이들. 뭔가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서로 얼굴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 다르겠지만, 출발은 다 별의 아이들이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출발선상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큰 별이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작은 별? 네. 자, 어쨌건 별의 아이들과 함께 별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어떤 게 나오냐면 바로 193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임시정부.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헝커공원의 폭탄 투척을 출발로 해서 이 상하이 임시정부가 이동을 하면서 결국은 충칭에 정착을 하면서 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일련의 과정들, 그 일련의 과정들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1930년대 하면은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아닙니까? 공황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 일본은 전쟁을 택했고, 그 전쟁에 조선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민족 말살 통치를 시행한다라고 설명드렸죠. 정말 더욱더 힘들어진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 시기 속에서 민족 말살 되지 않기 위한 저항, 그 저항이 바로 30년대 있겠죠. 어떤 민족의 어떤 정신이라고 하면요, 아마 국어와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활동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민족주의 진영부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민족주의 진영에서 주로 전개했던 국어, 이 국어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국어입니다, 국어. 자, 우선 여러분들, 계몽운동, 1920년대부터 계몽운동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네, 문맹퇴치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20년대 있었다고 했는데, 30년대에도 계속 전개됩니다. 그 대표적인 운동이 뭐였냐면 바로 버나로드 운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 버나로드는 러시아 말인데요. 민중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이건 특히 이제 동아일보에서 주도했던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중 속으로, 그러니까 지식인들, 너 배웠어? 배웠으면 민중 속 들어가서 민중들 계몽시켜 라고 하는 운동, 학생들이 주도했던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버나로드 운동을 모델로 해서 나온 소설도 있어요. 그 소설이 뭐냐면 바로 심훈 작가가 썼던 상록수라는 작품입니다. 심훈의 상록수 라는 작품도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버나로드 운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런 어떤 국어의 이런 어떤 계몽 활동뿐만 아니라 국어를 또 이게 발달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죠. 이건 아마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1920년도에 가게하날 한글날의 어떤 전시를 만들었던 그 단체 어디라 그랬죠? 조선의 연구회. 그렇죠. 그 조선의 연구회가 이제 30년 와서 뭘로 바뀌었나 그랬죠?
조선어학회. 그죠? 맞습니다. 바로 조선어학회가 활동을 해요. 조선어학회가 활동을 하는데, 이 조선어학회가 여러분들 42년도에 1942년도에 조선어학회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조선어학회 사건. 네, 이건 뭐냐면 40년 민족말살 통치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을 쓰다가 걸린 거예요. 그들을 추적해, 누가 이걸 가르쳤어? 추적해 가보니까 바로 이 조선어학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원래 당시 조선어학회에서는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바로 우리말 큰 사전, 네,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42년도에 벌어졌던 조선어학회 사건 때문에 결국 우리말 큰 사전 편찬 못해요. 광복 이후에 대해서나 편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폭압적인 어떤 그런 탄압이 전개되고 있었던 시대였다. 하지만 어쨌건 이런 나라들 속에서도 우리 어떤 그 민중 계몽과 어떤 그 국어의 어떤 발달을 위해서, 왜 민족 말살을 하려고 하니까 말살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켜내는 것, 이건 우리의 언어, 우리의 국어와 그리고 역사란 말이죠. 이번 역사 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역사입니다. 역사는 정말 중요하죠. 네, 역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더욱더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특히 이 당시 여러분 민족주의 사학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민족주의 사학. 민족주의 지정이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이 민족주의 사학의 그 대표적인 30년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정인보라는 인물이에요. 이 민족주의 사학은요, 굉장히 정신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정인보는 어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어를 지키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데, 이런 민족주의 사학에 이미 이때 이제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이 민족주의 사학의 어떤 전신, 이런 어떤 그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채호 선생이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 일제강점기 활동을 했던 신채호 선생. 이 신채호 선생은요, 난가. 네, 이게 정신을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신채호 난가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화랑도 있죠. 화랑도 있죠. 화랑도가 왜 심신을 수련하기 위해서 뭐 산천을 이렇게 다루면서 뭔가 호연지기, 뭐 이제 이게 뭐 어떤 그 자유로운 영혼, 예, 뭔가 어떤 진취적인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정신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런 나라라는 얘기예요. 어떤 찌들려 있고 막 억눌려 있고 억압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활발한 아주 진취적인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신채호는요, 썼던 그 역사서, 우리 민주의 어떤 그 중요한 역사서, 중요한 어떤 그 강조했던 게 바로 조선상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이 조선사 연구초. 이 조선사 연구초에서 여러분들 왜 그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 1000년의 제1대사건으로 규정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채호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 민족주의 사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또 누가 있냐면 바로 박은식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네, 박은식 선생. 박은식 선생은요, 혼을 강조합니다. 네.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역사, 이 역사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의 혼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되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저서로서는 한국통사. 이 한국통사가 여러분들 뭐 통사류의 어떤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통자가 아플 통자예요. 우리의 한국의 아픈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30년 정인보의 어를 강조했던 이런 민족주의 사학의 어떤 그 전신으로서의 뭐 10년대, 20년대 활동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이렇게 민족주의 진영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반면에 역사 쪽이니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주의 쪽은 아니고요. 조금은 좀 다른 계열이라 볼 수 있는데 바로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있어요. 실증주의 사학. 실증주의 사학. 자, 이 실증주의 사학은 누가 이끌었냐면 이병도라는 인물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민족주의 사학이 우리 민족의 중요한, 민족의 어떤 위대함을 강조하는 거라면 실증주의 사학은 그런 감정을 딱 뺏는 거예요. 위대해? 뭐가 기준인데? 뭐가 위대한 건데? 감정은 다 빼고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660년에 백제가 멸망했어. 그런 것만 담는 거예요. 사실이야, 팩트잖아. 팩트만 담는 게 바로 실증주의 사학이라는 겁니다. 이 실증주의 사학이 이제 이끌었던 그 학회가 뭐냐면 진단학회라는 거예요. 진단학회. 이 진단학회에서는 발행했던 그 책자, 이게 바로 진단학보가 되겠죠. 진단학보, 어떤 실증주의와 관련된 그런 글들을 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민족주의 진영에서, 물론 이제 실증주의 사학은 좀 결이 좀 다르지만 민족주의 진영에서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면, 이제 민족주의의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어느 주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20년 똑같아.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또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사회주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는 중요해요. 안 중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사회주의 진영 쪽에서의 역사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사회경제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경제사학. 사회경제사학. 자, 이 사회경제사학을 이끌었던 인물은 누구냐면요, 바로 백남훈이라는 인물입니다. 백남훈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회경제사학은 뭐냐면요, 이건 사실은 사회주의 유물사관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을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역사는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 이거는 바로 법칙이에요. 법칙.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추정 단계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게 어떤 법칙에 의하냐면 어느 지역이나 다 이런 순서로 바뀐다는 거예요. 원시공산제, 그다음에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그리고 추정 단계가 사회주의, 기승전 사회주의라는 얘기예요. 이런 단계로 발전해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사회주의에서 지향했던 사회경제사학인데, 발전, 보편, 법칙,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사회경제사학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경제사학이 공격하기 좋은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제 식민사관이 있는데, 일제가 우리를 이제 지배하면서 이런 식민사관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놔요. 뭐냐면, 우리는 늘 그냥 만나면 서로 싸운다, 뭐 별 볼 일 없는 역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특히 이 식민사관 중에서 정체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체성론. 식민사관 중에서 정체성론. 정체성론은 뭐냐면, 이걸 이제 비판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죠. 정체성론은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는 발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 우리나라 역사는 거의 일본 고대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개하다는 거예요. 미개하다는 거. 이렇게 우리를, 너희는 미개한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비판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그죠? 왜?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에 조선 후기, 그 자본주의에 싹이 보인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들을 반박하기 위한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 사회경제사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사회주의는 주로 쟁의 활동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투쟁. 30년대 이게 민족말살 통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가 되면요, 주로 혁명조합 활동을 지하로 들어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혁명조합 활동을 지하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30년 민족말살 통치기였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끝까지 조국 독립을 위해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러 모습들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1930년대 이제 국외 저항을 한번 볼 텐데,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1920년대 항일 무장투쟁의 어떤 그 횃불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30년대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여러분들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좀 더 조명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만주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다. 3부가 결성되었는데 이거 미스 협정에 의해서 탄압받는 모습들. 그래서 3부 통합을 시도해서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 남만주에서는 국민부가 결성되었다라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어지냐? 이 지역을 한번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져서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여러분들 쭉 가서 제가 먼저 설명드릴 게 뭐냐면 그 북만주 지역에서 왜 혁신의회 있었잖아요. 그 혁신의회의 그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쭉 가가지고 여러분들 혁신의회의 그 이후 연결되는 당이 하나 있어요. 조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한국독립당이라는 겁니다. 자, 이 한국독립당은요. 산하부대가 한국독립군이에요. 한국독립군입니다. 이 한국독립군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지청천이란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지청천. 왜냐면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부였던 한국광복군을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 30년대 초반을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는데 이 지청천이 주도했던 이 한국독립군이 승리를 이끌었던 전투가 있어요. 그 전투가 뭐냐면 바로 이 쌍성보 전투. 쌍성보 그다음이 대전자령 전투.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이런 전투의 특징이 있어요. 이건 뭐 이런 전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앞으로 나오는 어떤 그 모든 우리 어떤 활동의 조직에 특징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30년대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30년대는요 모두 다 이런 것들이 다 한중 연합작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0년대만 여러분 미스 협정을 통해 가지고 왜 중국인들이 왜 독립군들 이렇게 돈 받으려고 이렇게 신고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30년대 와서는 양상이 달라져요. 한국과 중국이 정말 찰떡궁합이 되는 거야. 똘똘 뭉쳐가지고 일본에 맞서 싸우는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1931년 만주사변을 일본이 일으켜요. 예,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이제 중국도 안 거야. 아, 자신들의 적이 일본이구나. 그 일본과 맞서 싸우고 있는 나라가 조선이구나. 그러니까 이 조선과 중국이 손을 잡고 일본과 싸워야 되겠구나를 명확히 인식한 거예요. 30년대부터는. 그래서 바로 이런 전투도요. 다 한중연합작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북만주 지역의 활동이고 남만주 지역도 있어요. 남만주 지역은 조선혁명당. 조선혁명당의 산하부대가 바로 조선혁명군이에요. 자, 이렇게 결성이 되는데 이 조선혁명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양세봉이에요. 양세봉. 이가 이끌던 전투가 뭐냐면 바로 영릉과 흥경성 전투라는 겁니다. 영릉과 흥경성 전투. 역시 마찬가지로 한중연합작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1930년대 초반, 이게 이제 30년대 초반의 모습이라면 이게 만주사변이 벌어졌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벌어졌는데 이 만주사변을 통해서 일본이 여기다 만주 괴뢰국을 세워요. 그러니까 만주 괴뢰국을 세우니까 여기서 활동이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 요게 지금 뭐냐면 완리찬청, 네, 중국 발음이 좀 후졌죠? 네, 바로 만리장성 이남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중국 관내라 그래요. 관내. 중국 관내로 많이들 이동을 해요. 예. 그러면서 30년대 후반, 30년 중후반으로 이제 활동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 중국
상하이, 네, 상하이 또는 남경 이런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모습들을 한번 지금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조직이 있다면 어떤 조직이 있을까요? 네, 그 조직은 뭐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자, 쭉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 문제 꼭 나온 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상하이에 수립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0년대와 40년대 어떻게 나누어서 활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30년대 활동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러분들 사실은 그 연통지역 교통부가 조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통지역 교통국. 이 연통지역 교통국이 거의 다 괴멸됩니다. 괴멸되면서 임시정부 내부에서도 이제 논란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과연 되는 거냐, 이게. 이렇게 외교 중심이었던 이 활동이 되는 거냐. 라고 해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논의 좀 하자. 라고 해서 열린 게 23년도에 열린 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가 뭐였냐면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대표회의. 그러니까 1923년도에 열려요. 열렸는데 크게 성과를 못 거둡니다. 예, 결국 이 국민대표회의는요, 이 창조파와 23년도에 이게 열렸는데 이 창조파와 개조파, 이 창조파와 개조파가 이렇게 맞붙으면서 결국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창조파는 뭐냐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이거 다 해산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다 해산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대표적인 인물이 신채호. 반면에 개조파는 뭐냐면, 아니 임시정부가 있는데 임시정부를 냅두고 일단 이 안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이 안에서 개혁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개조파예요. 개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안창호. 근데 결국 이제 성과를 잘 보지를 못해요. 이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많이 떠나갑니다. 많이 떠나가면서 김구를 중심으로 한 몇 명밖에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위기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30년대에 이 김구가 만든 조직이 하나 있어요. 그 조직이 뭐냐면 바로 한인 애국단이 이제 여기서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김원봉이 이끌고 있는 의열단이 주로 20년대 활동을 했다면 한인 애국단은 바로 이렇게 30년대 주로 활동을 했던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봉찬, 그리고 윤봉길. 이런 인물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봉창과 윤봉길인데, 이봉창은 일본 도쿄에서 바로 일왕의 그 마차에 폭탄을 시도했던 그런 인물. 그리고 윤봉길은 바로 중국에서, 바로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했던 인물. 자, 윤봉길의 이 상하이 폭탄 투척 의거가 성공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공을 하죠. 이렇게 되면서 이 중국 장개석, 중국 수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 장개석이 우와, 중국 100만 대군이 했는지 못한 일을 윤봉길이 해냈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때부터 중국이요, 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중연합작전의 일환으로 이제 이후에 전개된다라고 다 그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윤봉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순국회 때 나이가 되게 많을 것 같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25세입니다. 그냥 대학생 나이예요, 대학생 나이. 그때 이제 장가를 좀 일찍 가니까 아들들이 있었죠. 그 갓난 아기들이 있었는데 그 갓난 아기들에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거사를 치르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하여튼 일제강점기에 활약했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보면 여러분 나이 또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한참 어른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 네. 어쨌건 이제 이런 어떤 뭐 국민대표 회의건 뭐 한인 애국단의 어떤 활동이건 이런 것들이
전개되었던 그 장소는 모두 상하이 임시정부, 상하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이 임시정부 시대였다는 거, 이걸 일단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다가 이 윤봉길 의거가 일어나면서 더 이상 여기서 상하이에서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일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요. 그죠? 결국 이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해서 이 상하이 임시정부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동을 하다가 40년대가 되면요. 40년이죠. 바로 충칭에 정착을 합니다. 예, 충칭에 정착을 하는데 이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광복을 준비해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그 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을 이때 만들고요. 그리고 산하부대라고 할 수 있는 한국광복군도 이때 만듭니다. 한국광복군도 이때 창설이 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독립당, 여기서는요 건국강령을 발표하고요. 건국강령. 예,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40년 되니까 일제패망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전쟁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리고 중국을 대상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싸우고 있는 어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망할 때가 됐다는 게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국광복군은요, 이제 선전포고합니다. 네, 대일대독 선전포고, 우리 너희들과 싸우겠다라는 선전포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요청에 의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미국 OSS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또 준비하는 모습들까지 착착착 지금 이제 광복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 흐름인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축이 있습니다. 그 축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김원봉에 대해서 앞 강의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김원봉, 그죠? 자, 이 김원봉은요 1920년대 의열단을 이끌었다고 그랬잖아요. 의열투쟁을 이끌었는데 의열투쟁의 어떤 한계를 김원봉 씨는 느낍니다. 누구 한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이게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뭔가 일제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조직적인 이런 어떤 모습들, 당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든 거예요. 어떤 개별적인 어떤 그 의열투쟁만은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30년대 중반에 만든 당이 하나 있어요. 예, 그 당이 뭐냐면 바로 민족혁명당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민족혁명당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이 민족혁명당은 나중에 여러 조직들과 하나가 되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그 큰 조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산하부대로 뭘 만드냐면 바로 조선의용대라는 것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조선의용대는요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부대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광복군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부대가 바로 이 조선의용대. 중국 관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만리장성 이남, 이곳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부대가 바로 이 조선의용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 조선의용대가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이 김원봉과 조선의용대 일부는 바로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합니다. 네, 이 김원봉은 이제 여기 이제 합류하는 거예요. 김원봉이 합류하는 거예요.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그 임시정부와 한 축을 담당했던 김원봉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원봉은 일제감독 굉장히 일본으로서는 눈에 가시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인데, 어쩌면 김원봉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는 그런 모습들.
나머지 조선 의용대는요, 화북 지역으로 이동해서요, 사회주의 쪽과 연결되어서 바로 조선 의용군을 또 형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0년대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한인 애국당을 만들었고 40년대 충칭으로 이동해서 이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제 건국을 대한민국을 지금 다시 한번 만들려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한국광복군이 이런 활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내용입니다.